지금부터 882회 목요철학 인문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요철학원의 김병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학기 저희가 시리즈로 진행하는 것이 인류 새 시대 인문의 눈으로 문명을 진단하다. 네, 주제는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이번 한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를 통해서 문명 발달사 전체를 한번 크게 짚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부터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세계 4대 문명지들을 짚어가면서 이번 학기는 아마 고대 로마 시대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진행할 때 원장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재성 원장님은 비교적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사 말씀 생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부 사회를 계속 보실 거기 때문에 원장님 얼굴은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문명의 탄생, 이 강연을 담당하실 오정윤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윤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민대학 시민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평성학습 학습공동체인 한국역사인문교육원 대표, 그리고 서울시 등록된 민간공익단체 한국청소년 역사문화홍보단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2021년 도서출판 창해에서 오정윤 한국통사 3권짜리 시리즈를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공저로 문명의 탄생, 전통놀이 사용설명서 이렇게 2권의 공저를 발간하셨습니다. 자, 다른 저서들은 보면은 2012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자료를 발간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위한 영상과 자료집들입니다. 요즘 그 소프트 파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외교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상당히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공공외교는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이 상대 정부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공공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간하는데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의 언로본 민족사를 집필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행하시고 보고서도 작성하셨네요. 개방형 서울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시고 보고서도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양력을 보시면 시민교육에 대해서 정통한 분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강연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정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정윤입니다. 서울의 분위기와 대구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 서울 시민들은 참여가 그렇게 막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대구 분들은 정말 뜨겁습니다. 하여튼 이 강의를 위해서 와주셔서 먼저 고마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명의 이제 강좌가 2번째죠. 저번에가 이제 인류의 탄생이었다면 이번은 이제 문명의 탄생입니다. 저도 이제 공저가 문명의 탄생인데 제목이 또 우연히 겹쳐서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좀 거칠고 이러면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좀 세련됐고 뭐 이렇게 뭐 테라스 내는 데서 이렇게 홍차나 커피를 마시면 문명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들은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생활적으로 쓰이는 좀 편견이 담긴 용어고요. 문명사에서는 야만과 문명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문명은 무척 인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야만은 무척 자연적인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40년 전에 뒷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을 가게 되면 한 30년, 40년 전처럼 우통벗어 던지고 뭐 이러죠. 야만스럽다고. 근데 그것은 한 시대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명적 특징일 뿐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오늘 이제 문명의 탄생을 보면 제가 일관되게 잡는 주제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첫 번째 상징을 제가 왜 이걸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답이 딱 나와 버렸네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문명하면 문명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이제 TV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문명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시대 특징일 뿐이고 인류가 이제 이른바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활에서 좀 더 인위적인 생활로 변화했을 때 그랬을 때 가장 문명적이라고 한 것 그건 가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 곡물을 주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1년 365일 동안 방에다가 뭐 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랬을 때 가장 문명적이면서 지금까지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로부터 1m성 떨어지지 않은 어떤 상징물을 생각해 보니까 역시 갯변이 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돼지를 끌어안고 자겠습니까? 소를 끌어안고 자겠습니까? 그런데 개는 일상적으로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제가 문명의 상징으로서는 요게 이제 개죠. 구자, 개구자, 개구자가 되겠고요. 여기 이게 동견이라 해서 저기 오늘날 경주 지역에 있는 토종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첫 장을 넣은 거고요. 뭐 저의 소개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명하면 뭐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뭐 참 많이 다녀봤는데요. 역시 이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힘이 크죠. 그것은 서양의 문명이 오늘날 세계 문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이제 우리가 한 1500년 동안 우리 삶 속에서의 문명적 성격을 생각하면 아마 사찰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찰의 특징과 이쪽 그리스 신전의 특징은 전혀 다릅니다. 돌과 나무의 문명이고요. 평지와 산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을까? 그것은 1900년대 이제 문명이 세계사의 영역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는 약소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제 지금은 아마 산사나 또는 조선 600년을 지배했던 서원이 동아시아의 또 독특한 문명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올려놓은 거고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명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사실 복잡한 겁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시험 볼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문명을 생각할 때 문명, TV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 삶 속에서의 문명. 그것은 두 개로 제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예측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예측부터 시작해서 설계 과정을 통해서 시대마다 문명적 단위를 갖게 됩니다. 물론 개념적인 것은 다르게 바꿔도 돼요. 그러나 이제 문명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세계 문명의 시작은 예측이었다. 그럼 도대체 뭘 예측하냐 이거죠. 그것은 경제사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사 쪽으로 가장 인류가 첫 번째 했던 건 뭐냐? 채집이었습니다. 채집이란 뭐냐면 인류가 아직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어로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로를 하려면
이렇게 작살도 만들어야 되고 어망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 뭐냐면 들판에 널려 있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검치 호랑이 같은 것이 잡아먹고 남은 사체 이런 것을 채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채집하면 대부분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죽은 사체는 모든 병균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왜 구석시대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못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식량도 부족했지만 또 하나는 전염병으로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에서는 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크게 잡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구, 불, 언어,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을 만든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제 식량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1차에 보니까 이렇게 사바나에서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초식동물이 다니고 육식동물이 뒤따르고 인간이 뒤따르고, 끊임없이 그것은 식량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인간은 드디어 식량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집단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예측해야만 사회 집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채집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어로와 수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때의 동물들이 와서 나 잡아주세요 하지 않죠.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먹을 게 없으면 집단이 이주해야 되죠. 계속. 그러니까 사회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죠. 끊임없이 자연과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예측은 뭐냐? 식량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서히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중에 어느 지역에 사슴이나 이런 걸 키우면 우리 집단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어느 집단에서 풀을 가꾸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서서히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석시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뭐가 만들어지냐.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한 그 창조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뻥.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할머니 목에 사이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거짓말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런 식으로 해서 법, 제도, 국가, 종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설계라고 합니다. 이제 인간은 예측 단계를 넘어서 설계,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오늘 제가 50분 동안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구도 설계이긴 설계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가공하는 수준은 구석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석시대와 청동시대가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현상이 없습니다. 현상 부존이에요. 이것을 드디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어요. 그러면 흙이 토기가 되는 과정, 토기라는 과정을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기는.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다는 것은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광석 속에 담겨져 있는 금속이 추출돼서 검이라든지 철기를 만들어내죠. 이건 다 설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명을 이제 두 단계로 보거든요. 1단계, 2단계. 그러면 1단계는 예측, 2단계는 설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 4단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후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를 만들고 이제 관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문명은 그냥 예측과 설계라는 두 개의 단어로 저는 개념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금광석이고요. 요게 동광석, 요게 철광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금속을 추출해서 하려면 뭐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한 거대한 가마가 필요한 거죠. 가마가 필요하고 그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철은 1540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올린 가마의 온도가 자연 속에서 올린 온도가 1480도. 우리가 백자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온도를 올린다는. 그러면 금속물에다 뭘 집어넣어서 녹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에서 중요한 과학적 기술이라고 하는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은 설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문명은 설계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신분과 계급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역할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보편적 지식으로 가지 않겠죠. 세습적 지식으로 가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배 계급을 탄생시키게 되는 이렇게. 지금 한자적으로는 이제 문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명. 동아시아에서 문이 갖고 있는 한자적 의미가 있고요. 무가 갖고 있는 한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라는 것은 좀 거칠고 그렇죠? 원초적인 거죠. 그래서 무는 직접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는 위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이렇게 됐습니다. 무는. 근데 무는 직접적이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왜 우리가 이 문을 글이라고 배우느냐? 그건 천자문에서 글얼문이라고 해서.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문은 인문적 사유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든 기술이든 뭐 건축이든 이런 것들. 그래서 문을 문학이나 이걸 보시지 마시고요. 인문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왜 명이라고 했느냐? 인류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그런 보편적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경험들이 주변에 퍼지면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문명은 없는 단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명, 그것은 주역의 첫 번째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용 제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은 우리가 사는 터전을 말합니다. 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그죠? 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용은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왕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아주 좋은 태평성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혈용제전. 그러면 천하가 문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터전과 기술과 뭐 논밭이나 경작지가 있으면 세상은 살기 좋고 밝아진다. 이때 이제 왕이 그 역할을 하면 좋죠. 그래서 그때는 이 용을 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군. 근데 성군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자가 되죠. 그래서 성군은 늘 잠룡처럼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욕망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면 자꾸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의 이제 첫 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문명은 지금의 문명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는 문명은 무지 현재적이고 기술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문명은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처음으로 썼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civilization 또는 키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할까 하다가 동아시아에서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가장 합당한 데서 문명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서양적 개념이 동양에서 번역을 할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미 비슷해야 돼요. 의미. 또 하나는 뜻이 비슷해야 됩니다. 음과 뜻. 그래서 이것을 격의라고 그랬고요. 격의가 가장 잘 된 데가 불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할 때 가장 비슷한 발음과 그죠? 가장 비슷한 뜻으로 두 개를 합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비슷한 뜻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명, 그냥 이건 이제 사전적 개념입니다. 시빌 또는 키빌이라고 하는데요. 인류가 자연적 제약과 재해를 극복하고 사회와 도시 그리고 국가를 이루면서 창조하고 발전시킨 물질적, 정신적 유산이다. 이건 이제 그냥 근접한 사전적 개념이고 저는 그 문명을 예측과 설계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문명을 이해하는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까 제일 먼저 한자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축을 한 것이 문명의 시작이고 지금도 그 문명의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입니다. 문명과 문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고학에서는 문명과 문화를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은 어디 신석기가 유물이 나오면 다 문화로 번역합니다. 문화로. 근데 중국은 다 문명으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처음으로 이 번역을 할 때 문명이란 말로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문명이 되게 익숙한데 우리는 독일로부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독일과 일본을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문화라고. 그러나 구석시대 고고학에서는 문명과 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말은 문명보다는 좀 더 전통적입니다. 좀 더 배타적이고. 왜 그러느냐? 문명은 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문명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지역적 특색을 가질 때는 문화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로부터 우리나라까지 겹치는 신석시대 토기의 특징이 빗살무늬죠. 그런데 이게 황하라든지 인더스나 이런 데는 붉은 채색 토기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다르잖아요. 색깔은. 그렇지만 만드는 기술은 똑같죠. 그때는 그 토기를 만드는 제작 기술은 문명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무늬는 문화적 특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건 이제 무지 중국적 사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자신들이 좀 문화적인 사람을 생각했고 주변이 이제 자꾸만 괴롭히잖아요. 무력을 갖고 있고 막 특히 북방민족들은 한번 뭐 질병이라면 그 가축들이 막 수억 마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가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을에 말이 살찌면요 막 거침없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멀리 바라보면 푸른 하늘이 그냥 넓게 퍼졌죠. 그걸 천고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말이 살쪄가지고 이제 어디를 다녀도 그냥 몇백 리를 달리죠. 그때 이제 말 타고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제 식량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고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천고마비는 그렇게 독수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북방민족이 남쪽을 침략하는 가장 좋은 계략. 그래서 천고마비가 되면 국경선에 있는 중국인들은 전부 보따리 싸들고 도망갈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그 주변 민족들을 자기들의 그 문화적 특성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변화. 그게 뭐냐면 무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무력이 아니니까 문친 겁니다. 인문적 자신들이 가진 인문적 사유로 다스리고 주변을 다스리고 이들을 가르쳐서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문화적 특성, 중국인들이 갖고 있던 중화 문명적 특성이 반영된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이걸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바꿨죠. 제 생각에 가장 많이 바꾼 게 아마 혼례식 같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들 다 집에서 닭 갖다 놓고 오리를 기러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일상화됐거든요. 뭐 저희 누님부터 다 그 시골에서 전통 혼례를 했는데 우리 세대는 전통 혼례는 거의 서울에서는 한국의 집 위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참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문화를 바꾸는 요인들이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종교적인 거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문치교화라고 했고 이러한 문치교화가 가장 잘 반영된 곳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대구에 사시니까 서울에 오면 서울의 5대 궁궐의 정문 이름이 다 이 문치교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화문의 화자가 바로 문치교화고요. 도남문의 화자도 문치교화고 홍화문, 흥화문, 인화문 5대 궁궐의 정문 이름이 바로 이 문치교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문덕과 무덕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힘 있을 때는 그냥 치는 거고 그걸 갖다 자기들은 정벌이라고 불렀어요. 침략이 아니고 그건 이제 무덕이라고 봤고요. 문덕은 아까 말한 문치교화.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시조묘 옆에 항상 그러니까 문으로 뛰어난 사람, 무로 뛰어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주나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문왕과 그다음에 주변 국가를 확 눌러버린 무왕. 그래서 무왕과 문왕이 종묘의 양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반영한 것이 바로 문치교화다. 그리고
원래 뜻은 라틴어에서는 뭐 쿨트라, 컬처, 우리 지금 컬처라고 하죠. 뭐 농사를 짓다, 경작을 하다. 그러면 왜 경작을 하다는 것이 문화적 특성을 갖느냐? 이제 경작을 한다는 것은 정착을 한다는 거고요. 정착을 한다는 것은 뭐 강변 같은 데다가 일정 단위로 살다 보니까 그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특색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주 지역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요하 지역 사람들은 여우를 숭배했어요. 여우. 그럼 왜 여우를 숭배했느냐? 농산물을 짓는 사람 중에는 쥐가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쥐를 잘 잡는 여우가 농사신이에요. 그러면 그 여우의 최고 봉우리는 뭐겠어요?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죠. 이렇게 구미호가 상징이니까. 그러면 아마 여우를 토템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제가 이렇게 딱 하면 꼬리가 아마 9개를 딱 달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어떤 데는 뭐 돼지, 어떤 데는 호랑이, 어떤 건 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종족의 그 수호신이자 생명력을 주는 상징.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울 때 잘못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이렇게 배웠죠. 아니 인간이 이렇게 영악해졌는데 숭배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상징. 토템으로 쓰는 거예요. 토템이라는 게 원래 인디언 사람들이 쓰던 말이거든요. 인디언 부족들이 자신의 부족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는 막 늑대의 그 집단성, 또 우리는 독수리의 뭐 발톱 이러면 그걸 자기 토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자기들의 토템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애니미즘도 만들어지고 각각의 샤먼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적 성격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명과 문화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 여기 문명은 좀 도시적이다 이렇게 했죠. 키빌, 시빌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시에 산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술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축적 또는 기술적 축적. 이게 문명이라면 문화는 계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명은 전파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문화는 좀 폐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문명, 이 문명이라는 이제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이제 모간이라고 합니다. 모간, 오자를 빼도 됩니다. 모간의 고대 사회. 이것이 서양의 그 인류사를 구분하는데 무지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렇게 정립한 엥겔스가 가족, 그다음에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체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목의 시족 사인이, 뭐 북의 시족 사인이, 고대 원시 사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사실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인들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만든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계는 야만에서 좀 더 진화된 미개 사회에서 이제 문명 단계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문명적 단계인 저쪽은 교화의 대상이 되죠. 지배를 해서 바꿔줘야 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양의 우월성과 동양의 미개성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기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쓰고 싶었던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같은 물을 먹은 양과 독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만, 미개, 문명.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도 영향을 주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거칠고 이러면 야만인. 그리고 우리는 문명인. 이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고요. 다음에가 두 번째로는 아마 동아시아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줬던 것이 이제 서드 웨이브라고 해서 엘빈 토플러가 제3물결을 쓰게 됩니다. 이분은 뭐 역사학자는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언론인인데 세계사를 보는 관점들은 꼭 역사학자로 해서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훨씬 더 통찰력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가장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윤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빠져 있죠.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친절한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 말이지만 대부분 사기꾼은 잘생기고 친절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편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3물결은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세 번의 큰 물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물결이 바로 농경의 시작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대량 생산, 그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정보혁명. 그래서 우리 인류는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를 추구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채집, 수렵, 어로, 그건 이제 구석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물론 채집도 지금도 있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채집 경제가 가장 발달된 민족이 우리와 만주족입니다. 현재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1년 동안 채집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몇 종이냐? 160종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채소 종류는 1200종입니다. 약재를 그렇게 써요. 프랑스가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프랑스는 80개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오랜 채집 문화가 있는 겁니다. 채집, 수렵, 어로. 어로는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해변가만 가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조개를 줍고 있어요. 저희 주변에 저희 이제 처가가 완도지만 거기서 우리 장모님께서 지금도 낙지 잡고 그러세요. 굴 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채집 경제, 그다음 어로 경제, 그리고 이제 수렵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농경과 목축입니다. 그러니까 농경혁명에는 목축혁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세계사에서 제국을 형성한 나라의 경제적 양식은 농경과 목축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6번째 생산 경제가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7번째 정보혁명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8번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이제 혁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혁명을 주도할 과연 그러니까 그 8차 혁명을 주도할 8차 혁명을 우리가 새로운 문명이라 한다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약간의 뽕을 조금 넣어서 국뽕을 넣어서 우리 한국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7차 혁명에는 지금 근접을 했는데 많이 따라왔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명의 점프라고 합니다. 문명의 점프. 그러니까 농경혁명에서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동시에 그냥 점프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위대한 문명인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로 후손들이 8번째 혁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농경혁명이 바로 문명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발 하라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책을 팔았답니다. 한국인들이. 하여튼 한국인들은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발 하라리 책이 엄청나게 한국에서 팔렸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혁명 가운데 제1혁명, 제2혁명, 제3혁명이라 해서 인지혁명을 따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힘, 그걸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농업혁명, 그리고 이제 지금 과학혁명. 유발 하라리는 지금 제3의 과학혁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3 과학혁명의 과학혁명의 끝은 생물학적 인간의 종말, 그리고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간, 호모데우스라고 불렀죠.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인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류가 되겠죠. 그것은 아마 이런 이제 인문학 강좌가 있으면 그런 좋은 강좌를 신청해서 들으시기를 저는 아주 권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혁명, 이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문명은 지금 폭발 단계에 와 있다. 인류가 어디로 갈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아까 말한 예측이라는 거죠. 예측. 문명은 예측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농경과 목축인데 왜 목축은 늦게 왔냐 이거죠. 목축은 늦게 왔느냐. 그것은 식물과 동물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식물은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통제가 쉬워요. 근데 목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위 생산량 단위로 했을 때 목축은 몇 년을 기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목축해서 젖을 내고 나중에 털과 가죽과 고기가 필요할 때 되면 3년, 5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먹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비 식량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목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경하는 사람들은 목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게 되느냐? 목축의 100분의 1이 되는 일부 가축을 잉여 생산물로 먹이는 가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비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에서의 예비 식량을 우리는 가축이라고 부릅니다. 문명사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초원이 넓게 펼쳐진 곳, 여기서 이제 목축이 가능했고요. 동아시아에서는 뭐 흉노족이라든지, 그죠? 뭐 투르크족이라든지, 이제 몽골족,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목축을 통해서 이제 세계 제국을 이끈 것이고요. 또 우리는 목축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낮춰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중국적 사유 체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여러 중에 쟤들하고는 우리는 상종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이불 입고 예의를 갖추는데 저들은 그 차가운 데서 부모님도 몰라보고 무자비하다. 이런 이제 두 개의 개념. 이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 중이고 바깥에 있는 건 외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사이라고 해서 오랑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오랑캐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인이 볼 때 우리도 엄청난 오랑캐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아니려고 열심히 이렇게 비벼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의 관념을 깨면 중국 역사의 절반 이상은 사실 오랑캐의 역사죠. 오랑캐가 지배한 역사. 그래서 그런 개념을 깨면 이 목축도 나름대로, 그러면 목축 가운데 투르크족들 한번 보세요. 투르크족들이 되게 야만스럽다고 하지만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모든 언어는 다 터키어를 쓰고 있습니다. 투르크, 티르키아라고 부르죠. 상당히 문명이 높았던 민족입니다. 단지 방식, 생활 방식이나 정치 체제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명사를 배우는 것은 4대 문명을, 우리 흔히 말하는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개념을 깨는 것에 있습니다. 문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과거의 문명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명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문명을 향유하는 것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다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문명이 만드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스마트폰 문명이 가장 발달된 게 뭐냐? 배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뱅크, 은행이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이 이 10cm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문명적 성격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이제 아까 농경혁명이라는데 그 농경혁명의 특징이 뭐냐죠? 아까 말했는데 설계, 계획 생산이죠. 밭을 어느 정도 가꾸면 우리 종족이 살 수 있다. 설계가 되죠. 그러면 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를 좀 더 키우려면 농경지가 확대되겠죠. 확대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변부터 점점 개간을 해야 되겠죠. 그 개간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도구를 발달시켜야죠. 근데 돌 가지고는 이게 힘들어요. 청동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청동기로도 개간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철기가 등장합니다. 철기 중에서도 가장 이 생산력을 높이는 건 쟁기라고 합니다. 근데 쟁기가 인간이 이렇게 끌기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뭐가 끓여야 되냐? 소가 끓여야 되겠죠. 우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문명은 확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근데 점점 인간들은 이제 그 구조를 알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교주님은 아주 막 신비로운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똥 싸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저놈과 나는 같다. 그다음에 그 교주의 아들이 되게 약해. 때렸는데 울어. 그러면 쟤도 우는구나. 어떻게 인간은 평등하지. 그런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란 구조 속에. 그러나 인간은 점점 인지하죠. 그러다 그것이 힘이 커지면 뭐가 생기느냐. 그런 기술을 가진 집단들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것을 동아시아에서는 사라고 불렀습니다. 무사, 문사. 우리가 흔히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권력을 갖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지식을 어떻게 해요?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겠어요? 책을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학교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예전에는 10명이 가져서 지배를 했는데 이제 1000명이 그걸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료 집단 이렇게 또는 귀족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교수님보다 똑똑하잖아요. 이제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10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 문명에서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식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적 성격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양반 아닌 사람들이 더 힘이 세요. 누구냐? 기업가요. 유명한 변호사들도 기업가 가면 회장님하고 다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권력 구조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자본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업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양반이 오늘의 지배계급 단지 그냥 자기 정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양반이었다고. 전혀 그런 거. 과거의 시간과 공간은 과거 속에 있는 거고 현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명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시민들이 탄생하는 거. 이게 문명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혁명은 아까 예측 가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금속입니다. 현상 부존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보이지 않는 것. 부 아니 부자다 있을 존자. 현재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을 현재 보이게 만들어내는 힘. 그건 뭐냐? 철저하게 과학적 사유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석시대부터 인간들은 과학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힘, 그죠? 뭐 탄력이라든지 가속도, 예를 들어서 뭐 활 같은 것은 탄성, 탄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토기예요, 토기. 그리고 또 하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나 이걸 가지고 드디어 아까 말한 사계급들이 권력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 담당이 아니고 다음인데 그리스에서 대략 BC 5세기 7세기경 인도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에서는 그걸 제자백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제자백가란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수많은 학풍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걸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짜는 우리가 집가짜로 쓰지만 원래는 집가짜가 아니고 마을가짜입니다. 마을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유가, 도가, 법가.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 가운데 유가와 법가를 선택한 거예요. 도가를 선택하기에는 권력이 들어서질 않아요. 세상 만사 권력을 가진 게 뭔 재밌냐. 그냥 우통벗고 임금 이름도 모르고 자연을 벗어나 사는 것이 낙이라고 할 때 권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유가와 법가, 유법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20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느냐? 나이 드신 분이 이기죠. 야 임마 너 아들, 네 애비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순간 끝난 거죠. 이제 앞으로 지금 시대는 아니죠. 지금 시대는 애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만 우리 때는 한 살만 먹어도 선배였고 아주 그러한 위계질서가 철저한 사회였죠. 그것은 유가와 법가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아직도 남아있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그 이제 곧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때는 현상부존의 세계를 구체사물로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속에서 요 거푸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푸집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수입하면 거푸집이 없어요. 그러면 청동기나 철기에 그 동광석이나 철광석을 녹여서 여기다가 담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있었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그리고 그 과학기술이 이게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있으면 계속해서 그 기술이 전승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 집단이 있고 이걸 소비할 수 있고 이걸 향유할 수 있는 권력 집단이 있다면 그 지역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급 신분, 법률 제도 그리고 이들만이 살고 있는 특정한 구역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집단, 내가 특별하게 기술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살고 있는 것을 여라고 불렀어요. 여. 거기는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여.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그냥 야만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야라고 불렀어요. 야. 그래서 이제 권력을 뺏긴 사람을 제야라고 했던 거고요. 이쪽은 여론이란 말을 쓴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그 권력과 권력을 피지배 계급의 명확한 구분,
이것이 바로 청동시대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신석시대와 청동시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그냥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장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미학을 구분할 때 유교 미학은 되게 절도적이고 제도적이고 예의적이고 가식적이라고 그래요. 뭐 활을 하나 이렇게 투호를 던질 때도 그냥 던지면 안 되죠. 일정한 거리 와서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고 던질 때도 확 던지면 안 되죠. 몸과 마음을 그걸 직궁정심이라고 합니다. 직궁정심. 몸을 똑바로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탁 던지래요. 그리고 던진 이후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부동. 그죠? 개심. 마음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식적이에요. 근데 도가는 그렇지 않죠. 이거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밥을 먹을 때가 쩝쩝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쩝쩝 소리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인간의 성정을 다 드러내서 엉엉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어주는 여비를 하나 구해가지고 대신 울게 하는 이런 일들, 이걸 곡비라고 합니다. 곡비.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요, 명망 있는 집안들은 울음소리가 상이 났을 때 울음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울어주는 여종을 샀어요. 곡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무지 제도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가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제자백가들은 다 역사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퇴출을 시키고 육아와 법가가 이제 그것이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이제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성과들을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국가 단위로 종교 사상 제도로 만들고 이것을 배운 사람들을 관료로 뽑아야 되겠죠. 인재 선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경전화가 됩니다. 이걸 공부한 사람만 지배계급에 편입될 수 있는 거. 이것이 동아시아 문명적 특성이다. 아마 다음에 중국 문명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만 간단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사실 신석시대 때 문화가 나오고 청동시대 때 문명이 나온 건 아닌데 청동시대 때 문명적 성격이 무지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동시대 금속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은 누구나 다 배워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석시대에 만들어진 문화는 안 배워가려고 그래요. 성격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게 딱 보면 그 그릇을 만드는 기술만 싹 가져와서 자기가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있었던 문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배타적이다. 문화는 그리고 문명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농경과 목축에서 그런 문화적 성격 특성이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문물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권력 통치 기구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배워오는 거죠. 아, 우리는 이 신을 믿지 않아요. 여기는 비신을 믿는데 우리는 구름신을 믿어. 그러면 구름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시스템은 문명이고 구름신과 비신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명은 대부분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고 문화는 이런 농사나 생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되게 과거지향적이다. 우리가 전통문화라는 게 되게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명적으로 아무리 편해도 과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또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있죠. 죽어도 한국 전통문화라는 거. 그것은 불편해도 지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 현대적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탈춤을 이런 분들 지긋하게 지금 우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옷 입잖아요. 이런 옷. 그것은 우리가 전통은 계승하되 사실은 99%는 다 사라집니다. 신석시대 전통은요, 청동시대 전통이 계승하지 않았고요. 청동시대 전통은 철기시대 계승 안 했고 고려시대 거는 조선시대 계승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것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제사 음식 정도 200년 전에 거의 만들어지던 기본 제사 음식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2020년도 문명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올리는 재수가 뭔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스승님을 위해서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피자도 하고요. 예전에는 치킨도 가지고 왔습니다. 왜? 당신들은 드셔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닭백숙은 드셔보셔서도 양념치킨을 드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면 우리 누님들이 5분이거든요. 기겁을 합니다. 도대체 역사를 한 애가 어떻게 이러냐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거기 간 애들이 그 재수음식 가져가면 하나도 안 먹어요. 뭐 똥냉탕도 안 먹는데. 그죠? 피자 주면 나중에라도 그거 먹습니다, 애들이. 예. 그러니까 사유체계라는 게 그 과거에 좀 얽매였으면 좀 문화적, 전통 문화적 성격이 있는 거고 확 바꾸면 현대 문명적 성격이다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야만과 문명도 너무 편견을 갖지 마라. 야만은 좀 자연적인 것이다. 그들의 습성대로. 그러니까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습성대로 살아요. 그들은 불행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되게 행복해요. 그 사람들을 보는 내가 불행해요. 뭐 안타까우니까 제대로 이렇게 빨가벗고 있고 맨발로 가니 막 안타깝죠. 근데 저쪽에서 볼 때는 제대로 왜 이렇게 옷도 입고 거추장스럽게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야만과 문명도 그냥 이렇게 구분만 하시라고. 야만은 자연적 상태, 그죠?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그리고 문명은 무청이나 인위적인 세계다. 이렇게 하면 문명의 탄생에서 문명이 갖고 있는 우월성은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양적 사유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원래 지금의 투르크,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인들이 개화시켜야 될 땅, 개화시켜야 될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편견의 의미로 그래서 문명을 말하면 문화 제국주의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막 이렇게 낮춰보고 막 그 영국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간을 사냥하고 침략하고 지배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영국 막 이런 사람들, 독일인들. 그러니까 독일인은 신사락하고 영국인은 신사락하지만 가장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전쟁도 해서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명인이냐? 여기 야만인들이 문명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개념만. 자, 그리고 이제 문명의 역사에서 강이 중요하냐? 왜 강이 중요하죠? 산도 있고 평지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고 또 물이 있으면 뭐가 오냐면 가축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 짐승들이.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짐승을 사냥할 수 있거든. 그래서 후기 구석 시대의 모든 거주지는 강변에서 약 30m에서 50m에 있는 자연 동굴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 관찰이 되니까. 그죠? 다. 그래서 강변 쪽으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또 왜 북위 35도에서 41도냐? 이것은 바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수에서 말을 했어요. 왜 세계 문명이 요 선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이 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똑똑하거나 부지런하거나 그것이 않다는 거죠. 그냥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에서 여기에 곡물이 작물이 있고 온대식물에서 자라는 작물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균과 싸우고 또 이 농경을 하기 위해서 도구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문명을 만든 사람이 1500년대에 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쪽으로 떨어졌냐 이거죠. 그것은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은 바로 이 위도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베를린, 런던, 뉴욕 전부 다 어디예요? 다 이 위에 있습니다. 북위 41도 다 위에요. 거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북위 41도가 어디냐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방, 국내성이 북위 41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위 41도 밑에서는 농경이 하기 최적지만 산업혁명 할 때는 전혀 의미가 없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서 지금 정보혁명이잖아요. 그러면 정보혁명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만 4원이 있는 온대 지역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몸이 편한 거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냐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을 배우는 이유는 삶의 방식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총균세에서는 지리적 위치, 기후, 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경혁명은 이 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혁명을 지나면 산업혁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틀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농경혁명에서만 통용되는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강에는 바로 인구, 노동력, 가축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이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4대 문명은 사실 1900년, 1890년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유럽에 대한 막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계초라는 변법 자강 운동을 하던 양계초가 처음으로 우리도 문명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 이집트나 이런 데는 막 서기전 4,000년, 5,000년 전에 이미 문명이 만들어지죠. 근데 중국은 서기전 2,000년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를 해가지고 일단 4대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일본이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은 근대를 이끌어갈 능력과 힘도 없다. 그러면 근대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내는 거죠? 일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양도 이제 더 이상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그 문명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럼 누가? 이탈리아와 독일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축이라고 그래서 추축. 추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어야 집이 짓죠. 축은 뭐냐면 마차나 자동차에 바퀴가 흘러가는 축. 그래서 모든 문명의 기본 토대를 추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가 합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축 동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제국주의적 논리로 변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는 중국인들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문명, 우리도 문명국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제국주의 논리로 바뀌게 돼서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4대 문명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아주 왜 우리가 일본에서 그 역사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걸 깨야 되는데 저도 못 깨잖아요. 왜?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소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대 문명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제국주의용어로 제국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이제 문명의 탄생의 조건들입니다. 자, 아까 강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경을 하고 설계를 하면 좀 더 많은 개간지 그리고 농토를 개간하기 위해서 도구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시대는 왜 낮이냐? 청동기는 잘 깨져요. 그래서 괭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간을 못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철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 국가의 출발은 항상 쟁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쟁기, 그다음에 칼, 도락합니다. 도, 그리고 또 하나가 말발굽. 그래서 그것이 1500년 때까지 산업혁명 때까지 세계를 지배한 힘입니다. 세계가. 칼, 그러니까 청동검과 환도 대도라는 큰 철검이 딱 부딪히면 청동검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사람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쟁기를 가지면 농지를 다 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위 35도 이상의 농지들은 겨울이 되면 딱딱해요. 봄에 개간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쟁기와 소, 우경 두 개가 결합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에는 우리 동아시아 여러 무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쟁기와 소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것이 문명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신석시대 때 이제 문명이 창조됐죠. 시작. 그러면 청동시대 때 문명이 변화 발전했죠. 그리고 쟁기 때 그 문명이 딱 완성이 돼서 언제까지? 산업혁명 때까지.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지배한 것이 바로 농경혁명이다. 자, 이제 제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문명 탄생의 조건은 곡물입니다. 거기에 맞는 곡물. 그런데 북위 35도에서 41도 사이에 다행히 계획생산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었습니다. 저쪽 서양에는 보리 밀 문명이라고 해요. 보리 밀 문명. 그리고 황하는 조, 수수, 기장. 그리고 여기 남쪽의 벼는 남쪽 문명으로 세계 문명의 중심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양장이 갖고 있는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구비하다 보니까 충족도가 쌓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농사를 짓기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황하는 달랐죠. 황하는 물의 그 흐름 속도가 완만한 데다가 엄청난 황토가 오면 그 안에서 영양분이 충분한 충족도가 있어. 그럼 가서 그냥 뿌리기만 돼. 그럼 비가 안 와요. 한번 딱 오면 끝. 그래서 살기가 농사지가 정말 좋은 이런 거.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이제 콩,
콩이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문명 탄생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농작물이고, 농작물은 우연의 일치로 온대 지역에서 딱 맞는 요거. 그리고 이제 문명, 그러면 어느 지역에 문명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네 가지가, 이게 이제 바로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을 전승하고 남기는 문자, 그리고 이것을 지배하는 집단,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관측하고, 특히 이집트에서는 우기, 건기를 정확하게 계산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농사를 졌는데 잘못하면 우기 때 쓸어가면 그의 농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기나 건기가 일정한 지역에서 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천문. 그래서 시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뿌리라고 하는 언어가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나온 것은 그 지역에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문명 형성의 요소다. 궁금하신 것은 이따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또 못한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세계사는 문명사에서는 4대 문명이 너무나 강렬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더 벗어나면 그걸 다원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쪽 지중해 지역의 페니키아에서는 알파벳이 만들어지고, 히타이트에서는 철기가 탄생했고, 그다음에 히브리에서는 종교가, 세계 종교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홍산 문명이라는 새로운 문명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하 문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과서도 전부 뭐 중국 문명. 지금은 이제 황하나 중국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명을 중국 문명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 지역에서 그런 문명적 성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4대 문명에서 다원 문명으로, 그래서 바로 문명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가 엄청나게 문명적 국가였지만 지금은 EU 32개국 중에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은 그 국가를, 그 문명을 만든 사람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창조하는 사람에 있다. 바로 이 아놀드 토인비가 끊임없이 문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말했거든요. 지금도 문명이 탄생 중입니다. 저는 그 문명의 탄생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HAN, 한류, 한류. 한류도 새로운 문화적 문명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적 특성이 있거든요. 전 세계 10대가 다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은 과거 역사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에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 세 번째, 미래를 주도하는 문명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끝으로 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문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제2부 순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생 인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 있는 지금 현생 인류가 등장했던 혹은 등장하기 전까지 해서 아주 긴 시간인데 아주 긴 시간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실제 우리가 인류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특성을 이렇게 구분할 때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우리 선생님은 진화 인류학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대부분 기존의 방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고인류학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고고학이나 해부학과 같은 이런 각종 전문 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고인류학에서 이제 인류의 기원들을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요. 혹은 동물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모리슨인가요? 예, 털없는 원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털없는 원숭이,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 그래서 침팬지와 어떻게 인간이 구별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전학자들입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인류가 다른 생명체들과 어떤 지점에서 달라져 왔는가, 그 생명의 가지치기를 이제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신경과학자들, 신경과학 영역에서도 또 이제 인류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진화생물학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그 증명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난번에 오신 우리 스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류의 기원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진화생물학에서 보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의 조상은 5만 년 전이다 이 말이죠, 그죠? 5만 년 전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제 이동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호미닌이라고 해서 호모의 속입니다. 종속, 과목, 강목할 때 그 속에 속했던 수많은 호모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 중에도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가장 오랫동안 한 3만 년 정도 진화생물학에서는 함께 공존했던 생명체가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호모사피엔스 속에 들어있다 그러죠, 그죠? 그거는 이제 두 종이 교배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종인데 교배를 했다. 그 교배를 했던 그 유전자가 있는 것을 보니 유럽 사람들한테 그 유전자가 한 5% 정도 들어있더라. 아시아에는 없대.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그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유전자가 유럽인들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유럽인들한테, 거기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그러네요. 이것도 뭐죠? 전부 가설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류의 기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일단 포섭해내는 걸로는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은 바로 이 의식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의식만 가진 게 아니죠. 의식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반성적 의식을 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이 문명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는 문명 혹은 문화라고 하는 이 표인 문자가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떠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서구 근대 언어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굳이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자어를 조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럴 때는 결국 그 언어를 만들어냈던 근대어에서 만들어냈던 서양인들이 왜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명, 문화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의미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들까지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명이 무엇이고 문화가 무엇이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분법적으로 다 구별해서 여러분은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같은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 어딜 가도 쉽게 들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가 맞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강연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합니다. 변합니다. 문명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문명과 문화가 변한다는 것은 그 전제, 대전제가 인간은 혹은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변한답니다. 끊임없이 변한다. 저도 늘 변하고 있고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변합니다. 아까 어떤 시민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10년 전에 제 모습보다 지금이 더 젊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여러분들 뵀던 게 2011년입니다. 그죠? 그때서부터 뵀는데 그때는 제가 40대에
예, 지금은 60대에 일돼 있는데 더 젊어질 수가 없죠. 예,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고 있고요. 오늘 춘분입니다. 예, 낮하고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이제는 뭐 봄을 떠나서 여름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문명의 탄생 아주 좋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셨습니다. 이 문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좋은 답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허정명 선생님 제일 먼저 이렇게 또 손을 들어주셨나요? 오늘 그 입추의 여지가 없는 이 강당에서 좋은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그럴 때 인간이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차이에 의해서만 규정이 될 수 있는 게 언어니까 자연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원시와 문명의 차이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원시는 자연적인 것, 그 다음에 문명은 인위적인 것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명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원시,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거치고 산업혁명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즈음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구석기 시대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예측 가능한 것, 예측성, 그죠? 어느 만큼 우리가 식량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 프리딕터빌리티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에서 저는 이런 수많은 이런 기관들을 거쳐서 산업혁명까지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과연 자연적인 것은 원시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은 문명이다라는 이런 이분법이 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을 거슬러서 자연을 지배했다라고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현상들이 요즘에 나타나는 거죠. 기후의 변화, 그 다음에 기후의 불예측성.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수백 년을 이어온 환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요즘에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막에 뭐 바람이 불어서 먼 곳에 있는 바람이 우리로 들어와서 제가 마스크를 제가 뭐 기관지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현상. 그다음 미국이 그렇게 기술 면에서 기술 강조하셨는데 문명할 때 기술 그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AI가 난리를 치는 이 세상에서도 결국 미국에서도 한참 동안 불이 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원시와 문명이라는 그 이분이 자연과 기술이라는 그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아닐 것인가 질문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기술이라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시되는 단어가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sustainability 영어로 뭐 이렇게 많이 쓰던데 어쨌거나 간에 지속 가능한가라는 이런 그 의문에 들어가면은 제일 대두되는 것이 자연과 우리가 조화롭게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문명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문명의 탄생은 예측과 설계의 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측. 제가 이제 이해할 때는 인간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그 시대 때는 이동의 역사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이 호모사피엔스 종의 수렵 채집 생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이 이동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역사. 그리고 수렵이라고 할 때 수렵 채집은 뭐 한 5명, 6명, 많으면 15명 이런 정도로 이동하는 유목의 역사인데 이 정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측하는 단계에서 설계가 가능했던 것은 정주입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기점으로는 신석혁명으로 이렇게 잡는데 바로 이 설계와 예측의 단계에서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런 질문은 가능하죠. 그죠? 이런 문명의 시대에 사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야만적인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분법적으로 문명과 야만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강의 선생님께서 좀 좋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제가 이제 한국 통사를 쓰면서 늘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개념입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역사에서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하는 순간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떠한 사건의 본질 그러면 뭐냐? 그냥 사회학에서는 부르주아 혁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위로부터 혁명. 그럼 그걸로 개념하죠. 그런데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파고들면 마찬가지로 지금 말한 아까 이분법적 사유라는 게 그래서 그게 단순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만과 문명을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너지 우리가 쓰는 거. 근데 자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연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모두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그 자연을 깨서 거기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오히려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상을 씀으로써 반대적으로 자연한테 해를 끼치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야만과 문명을 에너지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선생님 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적절한 답변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미세먼지에 그죠? 나약한 자연 앞에서 나약한. 그런데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 이건 자연의 문제일까?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아닌지. 그렇죠. 우리가 그 불은 인위라고 할 때에 그 우리가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그 팩터로 규정한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혼용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쭈고 싶었던 것은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뭐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뭐를 지속 가능하다고 할 건가 할 때에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정복한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결국은 자연이 주인인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에 문명과 원시 그다음에 뭐 원시와 뭐 문명 문화 이런 개념이 이제는 기존의 개념 그 정의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하고 디벨로프먼트, 발전이라고 하는 혹은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 네, 이건 형용모순이잖아요. 그죠? 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누가 만들었죠? 이걸 누가 만들었죠? 바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놀라운 용어죠, 그죠? 그들은 발전을 하고 싶어 해요. 발전을 시키고 합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지금 벌써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부터 해서 심각한 그런 환경 재앙들이 사실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간섭한 결과들인데, 근데 이 두 개를 쓴 거예요. 근데 Sustainable Development가 됐기 때문에 초점은 Development 여기 있는, 결국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는 이미 1972년에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해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세기 후반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걸 쓰고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원하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발전, 성장을 원하는지,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앞에 손 드셨죠? 예, 지속 가능한 문명을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선진국가들의 하나의 희망이죠. 하나의 자기들의 지속 가능한 문명이라 생각하는 거고,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이 문명이라는 것은 예측 설계라 하는데, 우리는 미래 문명에 대해서 예측 설계할 수 지금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어디로 튈지. 정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서적을, 문명 서적을, 미래 문명 서적을 보면 정말 전부 다 하나의 구라라. 하나의 구라라.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죠. 심지어 2045년 되면은 새로운 신인류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 문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하나의 체인지된, 변화된 하나의 색깔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예, 그래 제 이견입니다. 예, 질문 아니고 보충 설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저는 범무동에서 서상교입니다.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 듣다 보니까 문화하고 문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래 하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문명은 우열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화는 우열은 없고 그냥 다양성 뭐 이런 종류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TV 보면은 저 밥을 먹고 왔는데 다른 나라에 보면 손으로 막 먹는 걸 이래 보면은 수저로 뭐 간단할 게인데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왜 저러냐고 하면,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다. 예를 들어 문명보다는 문화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일처다부제나 뭐 일부 다처제나 이런 것도 그 나라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결혼 제도나 뭐 먹는 거는 여러 가지 장례 문화나 이런 게 틀린다. 그러면 저 옷 안 벗고 사는 나라도 자기들은 편안하고 신발 안 벗고 안 신고 산다. 그 환경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화다 이래 해석하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다른 쪽 기술적이나 문명 쪽에서 이러 보면은 수저를 먹고 수저를 사용하는 게 위생적일 것 같고, 신발도 신는 게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도 결국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수님 한번? 아니, 손으로 집어 먹으면 열입니까?
젓가락 뭐 우고요? 문화에서? 우열이에요? 저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어보니 맛있던데요. 인도 음식들 이렇게. 예. 예. 우열이 예. 아마 차이 정도로 구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잠깐 얘기하면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계라 하고요. 자연계는 좀 단순해요. 단순계. 그러니까 단순계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사회는 지금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소장님께서 실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쓸 정도로 석탄 에너지는 다 썼으니까 화석 에너지는 그런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슬로우시티 운동도 있었는데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적 자연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의 빠르게 사는 패스트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사는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늦춰가면서 살자. 그게 슬로우시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인 거죠. 예, 뭐 한때는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뭐 느리게 사는 거, 느림의 미학, 뭐 유행어였죠, 그죠? 마치 막 이렇게 유행처럼 지나가는데 이것도 아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베르토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소개해가지고 그곳이 다 파괴가 돼 버렸죠. 노베르토 호지가 그 책을 쓰고 나서 그렇게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나만 보고 치울 걸. 왜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이제 이런 후회를 했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뭐 괜찮다 그러면 가가지고 굳이 자기가 찾지 않더라도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이게 정말 우리 지구 미래는 이런 모습에 대해 있구나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직접 가가지고 오래된 미래가 지금은 전혀 미래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버렸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홍덕동에서 김범수입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에는 좀 간략하게 재미있게 하시느라고 과연 채집기에서 수립이 지나가 채집기에서 그러면 원예 혹은 목축으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는데 그건 뭐 전전오늘 교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이 문화하고 문명의 탄생을 읽을 때에 서양 사람들이 보는 그 몇 가지 계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적은 대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한 7개로 나누어 놨는데 혼합기하고 잠재기, 확장기, 분쟁기 혹은 붕괴되고 침략하는 이에 대해서 오 교수님 한 말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하셔도 되죠. 저 질문은 뭐 단순하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시대라든지 사건, 인물을 공부함으로써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특히 서양 역사를 우리 선생님처럼 분류하는 것은 아주 멋져 보입니다. 뭐 왜냐하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식이나 이거에 관계없이 내가 본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분석하고. 근데 저는 뭐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서양의 역사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분류해도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 신석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인류가 이동을 하지 않고 특정 강가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잡을 때는 한 12,000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000년 전. 그러면 이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던 걸 보통 5만 년 전이라 그러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3만 년 정도가 넘는 시간 동안은 수렵 채집 시간입니다. 이동하면서 수렵 채집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정도의 가족 모임 형태로 이동하면서 채집하고 수렵하고 하면서 살았던 거죠. 어디 정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면 신석기가 거의 12,000년이고요. 우리가 지금 다음부터 하게 될 고대 문명이 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겨우 길어봐야 지금 9,000년? 제일 길게 9,000년. 지금 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5년이잖아요. 얼마나 짧은 그 과정에서 이 문명의 엄청난 변화 과정이 있어 왔는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위로 갈수록 더 그 시간은 길잖아요. 갈수록 더 짧아집니다. 이게 지금 문명이 이 소위 말 패러다임 방식으로 패턴화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현재 우리 상관은 저런 다른 방식으로 계속 변화해 가겠죠. 뭐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또 예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다루었던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교수님, 첫째 질문으로 잠깐만 돌아갑시다. 이 인간의 특성이 한 세대의 문화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질 때 그 전달 매체가 언어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인간 특성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데들 말고 그럼 우리나라 팔도강산 안 그러면 남한의 몇 개의 도에 비유해가지고 교수님은 한 이런 의미에서는 아마 상당 정도로 문화가 우리 기질에도 이런 식으로 전달 안 됐겠나 꼭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문명의 이제 전달 방식은 이제 언어와 문자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전승을 하면 더 정확하고 오래 갈 것인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문자라는 것이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그 고대 문자학인데 문자가 일찍 발달이 되면 소리가 그 문자 소리값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소리가 발전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어휘의 다양성이 죽어버려 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자가 언어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 교착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리 말로 전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이 중국의 남쪽에 장족이라는 데는 6,000년의 역사를 오로지 소리로만 전달합니다. 근데 다 외워요. 다. 그걸 노래로. 그리고 어휘가 엄청 풍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의 어휘가 풍부하냐? 문자에 일찍 잡혀먹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꼭 문자만은 아니고요. 단지 기록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언어적 장점이 있는 건데요. 언어들 하나는 소리와 글로 두 개로 구분한다라면 두 개가 공이 문명의 전달 과정에서는 다 독특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리로 만약 그게 전달이 된다면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갖고 변질되는가 변화되는 걸로 해서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잠깐 그거 짧게 하면요. 문자로도 엄청나게 왜곡이 심한 거고요. 예, 그 언어도 그러니까 문자는 이제 기록이고 언어는 이제 소리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전달 과정에서 다 각색되고 오염된다고 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국종 선생님. 예, 강의 감사합니다.
요 교재 그 사업 쪽에 보면요, 강의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간추려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읽어보고요, 이거 다 맞습니다만은 그 5번째 이제 가축을 기르는데 초지와 수자원이 필요하다. 요 말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요거 5개를 보고 더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사는데 꼭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그거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이제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데는 사람이 거하는 데는 물이 꼭 필요하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바라고 있는 것은 요 조건이 다 좋습니다만은 강이 있으면은 그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이 발달할 수 있다. 그 요거 하나 빠진 게 좀 섭섭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맨 밑에 사업 쪽에 맨 밑에 가면은 강변에 물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동물들에 의해서 농작물이 탄생했다. 요거는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설명하는 그냥 하나의 그 뭐지 그냥 요소일 뿐입니다.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짐승이 이제 이렇게 풀을 먹다가 그 열매가 이제 털에 묻혀서 인간 쪽에 오는데 강변 쪽에 오면 일반 땅에 오면 이제 이게 잘 안 자라는데 그리고 산 속에 있는데 이제 강변 쪽에 떨어진 것들이 자라나면서 농작물을 이렇게 드디어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예, 교수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거의 막 딸딸 외우고 그렇게 다녔는데 오늘 여기 이제 다원 문명이라는 이제 말을 쓰시면서 또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여기 오랫동안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또 더불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런 다원 문명에 우리 한반도의 문명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혹시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4대 문명이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우월성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인더스에서 그 인더스 문명이 발견됐을 때 그 간디와 네루는 춤을 추듯이 기뻐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영국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런데 그 인더스 문명과 오늘날 현대 인도인들과 무슨 관계인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단지 국가주의, 근대 국가주의에서 만든 환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 있는 문명도 동아시아의 수많은 민족이 만든 그냥 공동의 문화인데 지금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인데 이제 중국의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가 나오다 보니까 황하 중류에 있는 황하 문명만으로는 동아시아 문명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요즘 그걸 이름에서 통칭해가지고 그냥 선 중국 문명, 후 중국 문명. 그래서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 문명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세계사의 그냥 보편적 흐름에 거스름없이 그냥 쭉 이어왔고 지금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갈 수 있다. 그러면 1800년대 미국인들이 독립했을 때 세계에서 주도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0년은 뭐 전 그 10대 국가의 GDP를 합해도 미국까지 못했을 정도로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그 강대국의 의미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이제 저도 우리 역사를 볼 때 충분히 문명사적 보편성에서 거스르지 않고 역사를 잘 이끌어왔고 뭐 부침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사실 한국 고대 문명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가설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요즘 뭐 홍산 문명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가설일 뿐입니다. 그걸 마치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직접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그건 심각한 이제 또
인식 장애가 일어납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국수주의화 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 시점에서 보고 또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만 긴장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암동에서 온 최상원입니다. 앞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락하는 야만적인, 여기 올 강의 들은 분들도 야만적인 생활에서부터 오늘의 문명을 다 맛본 분들입니다. 지금의 8, 90대 이런 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뭐 2045년에 되면은 신문명이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때까지 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명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발전이 오겠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문명사를 하다 보면 거대 담론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구적 위기를 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뭐 저것도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태초에 이제 쉬운 말하면 이제 인류가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빅뱅. 그것처럼 이제 두 번째 인류의 빅뱅이 오는데 그 이후에는 인류라고 하는 자체가 아까 생물학적 인류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인류가 되면 아마 문명사적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때는 국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구에 온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싸울 것인가? 그때는 공동연합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두 가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애국적 관점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잘 조화한다면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한 대로 쇼비니스트나 그런 쪽에 좀 편향되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로 거대 담론은 제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해방 80년입니다. 그죠? 80년입니다. 전 세계 인류사에서 이 80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빈국에서 지금 세계 5대 6대 강국으로 선 나라는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경제적 도약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렇게 이루었던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에 가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볼리비아 그 이름이 볼리비아를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시킨 사람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 그 볼리비아는 지금까지 거의 200여 회에 가까운 쿠데타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이 쿠데타입니다. 일상이 쿠데타. 군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등등. 그게 지금 볼리비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대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가 아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진행될 거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시민 각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저 볼리비아처럼 그런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쇼비니즘이라든지 전체주의, 독재 이런 망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 그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정말 저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놀라워하는,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가까운 시간에 매우 위험한 시기를 한번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국가 형태로 나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건강한 성숙한 시민 여러분 때문에 생각을 하고요. 시간은 지금 뭐 다 돼가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뭐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 그 문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 함께 강연과 토론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거대 담론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갈 겁니다. 원래 순서로 하면 지금까지 아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4대 문명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또 4대 문명 중심이라고 하지만 현재 고고 인류학이라든지 여기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근거로 해 봤을 때 이 소위 말하는 고대 국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결국은 지금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 그다음 뭐 이집트 이렇게 나가는데 원래는 메소포타미아가 다음 시간인데 강연자 스님의 일정 때문에 이집트하고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조선대학교 정규영 교수님입니다. 오셔가지고 파라오 이집트 역사와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 문명의 의미,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줄 수 있는 미래, 비전 등등 이런 걸 포함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좀 무더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이제 봄이 또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처럼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문명의 탄생 강연해 주신 오정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